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작품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이자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던 문제작 금병매입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성인 소설이 아닌 명나라 사회의 부패와 인간 욕망의 끝을 냉혹하게 해부한 걸작 문학으로 평가받는 이유,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 금병매란 무엇인가? 금병매는 16세기 말 명나라 만력 연간에 쓰인 소설입니다. 작가는 난릉소소생이라는 필명만 남겼고 실제 정체는 지금도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제목 금병매는 소설의 세 핵심 여성 인물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입니다. 금 방금년의 금, 병 이병하의 병, 매 춘매의 매. 이 세 여인의 삶과 욕망,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이 소설의 뼈대를 이룹니다. 원래 이 소설은 수호전의 외전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수호전에 잠깐 등장하는 서문경과 방금년의 이야기를 대폭 확장한 것이죠. 하지만 분량이 무려 100회에 달하며 수호전을 훨씬 뛰어넘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합니다. 2부 주요 등장인물 소개.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핵심 인물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문경.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악당이자 동시에 비극의 주체입니다. 산동성의 부유한 약재상으로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관료 사회에 뇌물을 뿌리고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6명의 처첩을 거느리며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욕망에 스스로 잡아먹힙니다. 선하지도 않고 단순한 악당도 아닌 매우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방금년. 원래 수호전에서 무송의 형무대랑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절세 미녀였지만 못생기고 무능한 남편과 살아야 했던 불행한 여인. 서문경을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남편을 독살합니다. 영리하고 독하며 질투심이 강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억압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여성으로도 읽힙니다. 이병하. 서문경의 5번째 처. 원래는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지만 서문경을 향한 강렬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유일하게 서문경의 아들을 낳지만 아이도 자신도 일찍 죽는 비운의 여인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입니다. 오월랑. 서문경의 정실 부인. 겉으로는 현숙하고 불교에 귀의한 여인이지만 집안의 복잡한 암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냅니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춘매. 방금년의 몸종으로 시작하지만 서문경의 총애를 받고 후반부에는 큰 권세를 누립니다. 소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후반부 서사의 핵심 인물이며 끝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3부 이야기의 시작 욕망의 씨앗. 이야기는 산동성 청하연에서 시작됩니다. 방금년은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키가 작고 못생긴 떡장수 무대랑과 억지로 결혼합니다. 그녀는 이 결혼에 불만이 가득했죠. 어느 날 방금년이 창가에서 발을 내밀다 실수로 창문 받침대를 떨어뜨립니다. 그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은 바로 서문경.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불꽃이 튑니다. 당시 서문경은 이미 처첩이 여럿인 유부남이었지만 재력과 외모를 갖춘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이웃 여인 왕파의 중매로 두 사람은 불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남편 무대랑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무대랑이 현장을 덮치려 하지만 오히려 서문경에게 걷어차여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방금년은 왕파의 조언을 따라 남편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합니다. 무대랑의 동생 의협심 강한 무사무송이 이 사실을 알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서문경은 뇌물과 권력으로 관할을 매수해 죄를 면합니다. 무송은 오히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의 초반부는 수호전의 이야기와 겹치지만 금병매는 여기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서문경의 저택 안으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4부 서문경 저택의 세계 욕망의 소우주. 방금년은 서문경의 6번째 처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은 이미 복잡한 권력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실 오월랑을 정점으로 여러 처첩들이 서문경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방금년은 이 경쟁에서 뛰어난 두뇌와 독한 성격으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이병하가 등장합니다. 이병하는 원래 화자오라는 사람의 첩이었는데 남편이 죽자 서문경과 인연을 맺고 처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까지 가져와 서문경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합니다.
방금년과 이병하의 갈등은 소설의 핵심 축입니다. 방금년은 이병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병하가 낳은 아들 관가에게도 앙심을 품습니다. 소설은 이 저택 안의 일상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의례를 치르는지 이 디테일들이 명나라 중기 사회의 풍속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5부 서문경의 외부 세계 부패와 권력. 저택 밖에서 서문경은 또 다른 삶을 삽니다. 그는 뇌물을 통해 관직을 얻고 당대 최고 권신인 채경과 연주를 맺습니다. 채경은 실제 역사 속 인물로 북송 말기의 탐관 오리를 상징합니다. 작가는 소설의 시대 배경을 북송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명나라 중기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서문경은 이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경쟁자를 제거하며 자신의 상업 제국을 확장합니다. 그는 부패한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소설은 이를 통해 명나라의 관료 부패, 상업 자본의 팽창, 도덕의 붕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서문경 개인의 이야기가 곧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6부 비극의 연쇄 이병하의 죽음. 소설의 중반부 가장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병하는 어렵게 아들 관가를 낳습니다. 서문경은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하지만 방금년의 질투는 극에 달합니다. 방금년은 자신의 고양이를 이용해 아이를 놀라게 하고 아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이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병하의 죽음 장면은 금병매 전체에서 가장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서문경이 죽어가는 이병하 곁에서 보이는 반응, 그 후 저택의 감도는 적막함. 작가는 화려한 욕망의 세계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 죽음을 통해 웅변합니다. 이병하의 귀신이 이후에도 등장하여 서문경 곁을 맴도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7부 서문경의 몰락과 죽음.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서문경, 하지만 그의 끝은 허망합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위협이 커지고 국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채경 같은 권신들도 실각하고 서문경의 정치적 기반도 흔들립니다. 결정적으로 서문경은 자신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과도한 쾌락의 추구 끝에 몸이 망가지고 33회의 이야기에서 등장해 79회에 이르러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저택은 급격히 몰락합니다. 재산은 흩어지고 처첩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평생 서문경을 섬기던 하인들도 떠나고 화려했던 저택은 쓸쓸해집니다. 이 장면에서 작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채우려 할수록 더 빠르게 무너진다. 8부 후반부 방금년과 춘매의 결말. 서문경 사후 소설은 남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방금년은 서문경이 죽자 쫓겨나게 됩니다. 오월랑은 그녀를 왕파에게 팔아넘기고 결국 방금년은 무대랑의 동생 무송과 마주치게 됩니다. 무송은 오래전 형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유배를 떠났던 인물. 돌아온 무송은 방금년을 죽여 형의 원한을 갚습니다. 욕망으로 시작된 삶이 복수의 칼 앞에 끝나는 것입니다. 춘매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방금년의 하녀였던 그녀는 서문경의 총애를 받다가 서문경 사후 수비라는 관리에게 팔려갑니다. 하지만 수비의 신뢰를 얻어 결국 저택의 실권자가 됩니다. 한때 천민이었던 그녀가 권세를 누리지만 그 역시 향락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오월랑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아들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작가는 불교 신앙을 가진 오월랑을 살려두며 욕망을 절제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9부 금병매의 문학적 의미. 자, 이제 왜 이 소설이 단순한 성인물이 아닌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지 정리해봅시다. 첫째, 사실주의의 선구자입니다. 당대 중국 소설이 영웅과 신화를 다뤘다면 금병매는 평범한 상인 가정의 일상을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어떤 속담을 쓰는지, 돈거래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기록해 소설 자체가 명나라 생활사 연구의 1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여성 캐릭터의 복잡성입니다. 방금년은 악녀이지만 동시에 억압받은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병하는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간입니다.
작가는 여성 인물들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그리지 않고 그들이 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셋째, 체계적인 비판의식입니다. 서문경의 성공과 몰락을 통해 당대 명나라의 관료 부패, 상업 자본주의의 폐단, 도덕 붕괴를 체계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소설이 금서가 된 것은 성적 묘사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층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넷째, 불교적 인과응보의 틀입니다. 모든 인물이 자신의 욕망의 결과로 파멸합니다. 작가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의 결말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10부 금병매의 역사와 순환. 이 소설은 출간 이후 바로 금서가 됩니다. 성적 묘사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이유였죠. 실제로 현존하는 판본은 두 가지입니다. 삭제본인 숭정본과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화본입니다. 사화본은 가요와 민요가 중간중간 삽입된 형태로 당대 대중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청나라 때도 금서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공개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완역본이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중국 문학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서양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번역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완역본이 존재합니다. 금병매. 이 소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주제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 권력, 사랑, 쾌락을 향한 끝없는 욕구. 그리고 그 욕구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 서문경의 이야기는 16세기 명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가 날릉소소생은 말합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전 명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